사실 제가 2006년도에 1차 탈북을 했다가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어서 감옥 생활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여군으로 군 생활을 하다가 탈북해서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이소연입니다. 유튜브 이소연TV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서 10년간의 군 생활을 하면서 저희 기에 국경 지역에 가면 탈북자가 굉장히 많다. 탈북이라는 말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놈들이 반역한다고? 나라를 떠나간다고? 탈북이 가능할까?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생각을 할까? 참 군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제대하고 집에 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배고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제대하고 가정을 이루고 피덩이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거기에서 정말 장사미천도 없어서 정말 갖은 발버둥을 다 쳐보니까 더는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떠한 그 농촌에서 협동농장에서 나오는 채소 같은 것을 제가 넘겨받았어요. 오이, 배추 이런 채소인데 북한에서 남새라고 하거든요. 받아서 이틀, 3일 청진으로 가지고 시내로 가서 팔아야 되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새 장사는 남는 장사가 아니구나. 썩고 못 팔고 하다 보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했던 것이 다 장사 망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버겁고 이거는 고통이라고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군대 갔다 오고 당원이고 다 내려놓고 가자. 북한만 떠나서 가면 돈 번다. 브로커를 만나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탈북을 2번 했는데요. 사실 제가 2006년도에 1차 탈북을 했다가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어서 감옥 생활하고 두 번째 탈북은 사실 사람이 감옥이라는 데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나는 이제는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는 사람. 근데 사실 감옥에 가니까 90%가 탈북했던 사람. 탈북하지 말아야지 하고 들어갔던 감옥에서 두 번째 탈북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동기생을 만나는 거죠. 우리 같이 가자. 지인 만나고 정보를 얻고 루트를 알고 굉장히 두 번째 탈북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했던 그러한 탈북. 그래서 한국에는 2008년도 8월 15일 날 들어왔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니까 저는 탈북이라는 말조차 굉장히 생소하고 군인으로 나라를 지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한분 갔던 사람, 재탕했던 사람, 뜀뛰기 하는 사람, 줄넘기 한다. 표현을 굉장히 탈출에 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냥 졸지 재탕했던 사람 됐습니다. 저는 탈북을 어디서 했냐면 저희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에서 국경 지역입니다. 저희 집에서 10분만 걸어 나가면 중국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두만강이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보였는데 중국에서는 굴뚝에서 하루 세끼 연기가 나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은 계속 뭔가 끼니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우리 북한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수선하고 스산하고 공포의 분위기 같은 거예요. 국경 지역인데 탈출이 힘드냐? 그러면서 사실은 집 앞에 10분 걸어 나가 있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은 사실 헤엄 수영이라는 게 안 통해요. 물이 이렇게 파게 거품을 좀 친다고 해야죠. 파게 물살이 센 데는 물이 좀 얕은 곳이고 짠짠한 데는 굉장히 깊은 곳이래요.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자꾸 감깁니다, 물에. 그래서 물살에 몸을 맡겨서 내가 중심을 잡고 물만 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중국에 가서 탁 걸리고 운이 안 좋으면 다시 북한에 오는 경우도 있죠. 탈북하다가 잡히면 북한으로 북송이 됩니다. 강제 북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제가 북송을 당해보니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조사를 받는 과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잡혀서 처음에 건너갔을 때는 보위부가 먼저 옵니다. 조사하러. 그래서 왔을 때에는 그 여성들을 몸을 발가벗기고 어디에 돈을 숨겼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띵띠기라는 게 뭐냐면 가장 돈을 잘 숨길 수 있는 것은 정말 학문이나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돈을 넣었는지를 토끼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더 심하게는 여성들을 정말 벗겨놓고 자궁검사에서 돈을 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너무 돈을 뺏기니까 주머니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면 그 돈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그것까지 다 해서 꺼내니까 그 돈을 먹어요. 비닐 같은 데다 싸서 미역 같은 데다가 싸서 중국 돈 그 빨간색으로 된 그 돈을 100원, 200원 너무 크게 하면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한 200원 정도, 300원 정도를 이렇게 꽉꽉 이게 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요. 빨딱 넘기면 물하고 홀딱 넘어가요. 그렇게 물 먹고 그것을 변으로 봐서 변에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한 조사를 받고 있다 보면 왜 탈북했느냐. 북한에서 알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났느냐, 기독교를 접했느냐, 이 대답만 받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눈치를 딱딱딱 보고 저 사람을 내 친구 만들어야 되겠다고 딱 만들어버리면 먼저 조사받은 사람이 알려줍니다. 중국에서 그냥 팔려갔다고 해라.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내가 지역도 모르는 거기에 가서 누구랑 만나 살다가 그냥 왔다. 이게 조사가 제일 가장 빨리 끝나요. 그래서 그러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 아닌 고문을 받게 되죠. 그 안에서. 그때 제 옆에 지인은 철봉에 매달아 놓고 나무로 때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임신했던 애가 유산이 되고 거기에서 뭐 다리도 부러지고 저는 뭐 오른쪽 다리가 뼈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앉혀놓고 정강이를 무릎 꿇었을 때요 딱 꿇어앉으면 정강이 이 부분이 발로 차면 제일 아파요. 여기를 구두발로 팍 때리고 일단 나가게 되면 저희는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이름이 없어지고 저는 821번이었어요. 8호 감방이 21번. 제가 봐서는 한 4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꼬만한 공간에 한 20명 정도를 한 공간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비비면서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안에 딱 앉아서 하루에 2시간씩 무릎 올리고 머리를 45도 숙이고 내 이름 부를 때까지 계속 고정 자세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제일 힘든 시간이 그 조사 기간에. 사람들은 그 기간을 못 견뎌서 안 한 것도 했다고 하죠. 탈북의 길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생사예요, 그냥. 네. 왜냐하면 내가 가다가 성공하면 좋은 거고 성공 못하면 북한 잡혀 들어와서 죽을 바에는 그냥 내가 죽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자고 생각했을 때 뭘 생각하게 됩니까? 자결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면도날, 그 요만한 일회용 면도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종이에다 딱 싸가지고 가장 꺼내기 쉬운 장소 바지주머니 같은 데 넣던가 여성들은 브래지어 안에다가 넣던가 해서 면도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여성들은 한국에 와보면 팔을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자리도 있어요. 어느 가정에 정말 그렇게 해서 구웠다가도 또 다시 어떤 운인을 만나서 살아오기도 하고. 첫 번째 면도날. 두 번째는 사이나라는 약이 한국에 아마 60년대에 있었을 거예요. 사이나 하게 되면 껌 잡는 약이에요. 약간 독약 같은. 사이나라는 이 약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사이나란 약을 산에 가서 껌 잡을 때도 쓰고 사이나 같은 데다가 우아독소라는 그 아주 그 독국물 약이 있어요. 거기에다 밥이랑 섞어가지고 쥐 잡을 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금방 혈액이 운고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쥐를 잡을 때 이 쥐약이 쥐가 그 약을 먹고 피가 운고되면 쥐가 막 물 찾아서 뛰어다녀. 물 찾아서 막 가서 운물이나 어디에 쥐가 딱 들어가 그 물을 먹었어요. 근데 그 물을 사람이 먹었다. 같이 죽어요. 이런 약을 가지고 떠나요. 참 더 슬픈 것은 가족 단위 탈출도 있거든요. 가족들은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 약을 먹이려고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 왜냐하면 제 개인의 탈북이랑 가족의 탈북은 북한 갔을 때 처벌이 달라요. 이건 뭐냐면 조직적인 모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날, 사이나, 그다음 쥐약 이런 것이 탈북할 때는 거의 필수품이죠. 사실은 고향을 떠나올 때에는 뭐 부모님 사진, 제 어릴 때 뭐 추억이 담긴 사진,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탈북할 때 한국에 가서 꼭 필요한 물건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너무 모르고 드라마에서만 접했던 대한민국이랑 내가 가서 겪어야 되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갭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제가 배웠던 대한민국은 썩고병든 자본주의 사회. 남산 지하실에 가서 고문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 나는 북한에서 봤다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신분증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때는 군대 생활했다는 것을 숨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을 들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나쁜 것으로 작용할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다 저거 하고 신분증만 딱 가지고 떠나야겠다. 근데 오는 길에 신분증은 버렸습니다. 중국에 딱 오니까 사실은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분증, 중국에 오니까 브로커들이 갑자기 너는 잡혀가려고 작정을 했냐고. 네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가져왔느냐. 여기서는 중국 사람처럼 행세를 해야 되고 네가 중국말 못하니까 벙어리가 돼야 되는데 주머니에 네가 북한 신분증 나오면 되겠느냐. 무작정 회수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디가 감출 수 있었으면 한국에 와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 신분증 한 번쯤 구경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탈북할 때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물건이 있어요. 첫 번째 탈북은 정말 돈 벌어야 되겠다.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예 이 북한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떠나야 되고 그러면서 돈 벌어 가지고 다시 북한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꼭 챙기고 싶었던 물건이 가족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밤 12시에 브로커를 만나서 새벽 2시에 강을 건너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 6시에 온 가족을 다 불러서 가족사진 찍었어요. 즉시 나오는. 그리고 그 가족사진을 가지고 중국까지 오니까 가지고 떠나지 말아야 될 신분증과 가족사진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물건이 된 거예요. 브로커가 그럽니다. 자, 신분증은 절대 안 된다. 근데 가족사진은 북한이라는 티는 안 나니까 뭐 중국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네가 잡혔을 때 이 가족 사진이 걸리면 네 부모님들이랑 무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남겨진 가족에 대한 고통이라는 그것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브로커하고 저는 약속을 했어요. 제가 당신 말을 잘 듣고 잘 가겠다. 브로커 비용을 굉장히 저는 책임적으로 잘 주겠으니까 이 가족 사진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한국에 잘 도착해서 달라면 주고 내가 도착 못해서 내가 연락이 없다 중간에 그러면 이 사진은 불태워버려라. 그 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 동안 내가 소식이 없으면 3개월 이후에 소식이 없으면 이 가족 사진은 불태워버려라. 근데 제가 두 번째 탈북은 성공하는 바람에 가족 사진은 왔지요. 그래서 가족 사진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군복무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을 못 가지고 왔어요. 북한 하게 되면 내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추억이거든요. 추억을 못 가져와서 아쉽다. 네, 물건보다는 추억이 정말 아쉬워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 뭐 아르바이트 참 많이 했습니다. 고시원 청소하고 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보고 참 많은 것을 하다가 느낀 것이 한국에서는 배워야 되는구나. 대한민국 사회는 내가 배워야만이 이게 적응이 빨리 되겠다. 4년제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탈북 여성들하고 NGO 단체를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도 국방TV, KBS 라디오, MBC 방송 이러한 방송들 다양하게 지금 또 하고 있고 지금은 대한민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있는 또 평범한 뭐 주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남자를 만나는 데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척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게 다른 바깥 사회를 좀 접해보면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데 북한만 살다가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북한 남자랑 만나 사는 것보다는 한국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이 정착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 계산은 했어요. 근데 뭐가 두렵냐면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굉장한 이 문화 차이와 그 이념적인 이런 차이를 내가 꽤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그 무서웠던 것은 한국 남자들한테서 풍기는 그러니까 약간 젠틀한 이런 것들이 약간 이게 벽이 생겨요. 북한 사람 저희들은 직설적이거든요. 굉장히. 자, 나랑 오늘 밥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게. 오케이. 먹을게. 오케이.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와서 거시원 청소하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말을 나눠본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을 알 수가 없다. 네,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북한에서 오신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언니가 자기 남편과의 얘기를 계속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보여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약간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를 소개받아서 처음 딱 만났는데 어머 차문을 열어주대요. 제가 그냥 잠깐만 차나 마시고 그냥 얼굴만 대충 보고 돌아서 와야겠다. 처음부터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커피 마시고 이 사람이 밥도 먹자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국 남자는 왜 이러지? 그게 마음에 든다는 소리래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차문을 딱 열어주는데 아싸 이런 남자구나. 이런 남자 살아야지. 그리고 저는 처음 맞선을 본 남자랑 결혼까지 했습니다. 계산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탈북한 이후에 오빠 두 분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40대 초반, 30대 후반의 나이였거든요. 네. 인민군 대위까지 했고, 저희 큰오빠 같은 경우는 김일성 옆에 그 호위하는 옥가생으로도 뽑혀갔던, 제가 장동건이 보면 우리 오빠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빠들이었는데 좀 일찍 돌아갔습니다. 탈출하다가 잡혀서 북한에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